내 기억의 창고. 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닌 지는 아마 10년도 더 될 것이다. 찍는 것이 시들해지면서 사진을 분류해 앨범에 붙이는 일도 안 하게 되었다. 그래도 여행이나 친인척의 경사, 문단 행사, 시상식 같은 모임에서 찍힌 사진은 꼬박꼬박 챙겨 보내주는 고마운 이들이 많고, 또 내 자식들 중에도 가족 모임 때뿐만 아니라 애미가 새 옷을 입거나 마당에 꽃만 피어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지라 그동안 모아만 놓고 정리 안 한 사진들이 커다란 서랍장을 2칸이나 차지하게 되었다. 한번 보고 나서 무심히 들어뜨린 게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필요한 사진을 찾아내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뒤죽박죽인 건 말할 것도 없다. 저것들을 언젠가는 내 손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생각만으로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동년배의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근래에 사진을 몽땅 불태웠더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찍기도 좋아하고 찍히기도 좋아하던 친구였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게 그 친구의 입버릇이었는지라 그 친구의 결단이 장난이 아니라 비장하게 들렸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예사롭지 않은 결단을 내린 계기를 듣고 보니 여간 쓸쓸한 일이 아니었다. 칠순에 자식들이 유럽 여행을 보내줘서 기쁘게 다녀오면서 생전에 그런 먼 여행을 다시는 할 것 같지 않아서 사진을 원 없이 많이 찍었다고 했다. 그걸 집에 와 풀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아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더라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래도 마지못해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하는데 아들 손자는 하품만 하고 제대로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 했다. 어차피 다 두고 죽을 걸. 남긴 물건이 요긴하게 쓰이건 천덕꾸러기가 되건 이승의 물건에 대해 저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못 되나 사진만큼은 자식들이 귀찮아할 것을 생각만 해도 서럽고 괘씸해서 제 손으로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했다. 그래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당황할 것만은 안 하고 싶어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거 몇 장은 남겼다니 참으로 못 말릴 내리사랑이 아닌가.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내 자식들을 시험해 볼 기회는 못 가졌지만 사진이 하도 흔하다 보니 잘 나왔거나 기념될 만한 내 사진도 한 번 보면 그만이지 다시 보며 신통해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귀하게 여겨주길 바라겠는가. 그렇게 사진들을 대단치 않게 여기면서도 내 사후에 내 사진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구박받을 것을 생각하면 딴 유물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짠하니 언짢다. 그래서 내 손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남길 것은 남겨서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해놓아야지 하고 벼르기만 하다가 며칠 전 큰 마음 먹고 그 일에 착수했고 꼬박 이틀이나 걸려서 대강 정리를 하게 되었다. 정리하는데 이틀이나 걸린 건 뒤죽박죽된 사진의 양이 그렇게 많았다기보다는 내 일손이 워낙 굼뜨고 더딘 탓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나? 어머머, 내 옆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하며 지난 한순간에 고정된 그림을 보며 아파하기도 하며 위로받기도 하느라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 보다. 그 중에도 지금은 다 커버린 손자들의 어린 모습을 보는 것은 이 따분한 일에 뜻밖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런 사진은 내가 끼고 있을 게 아니라 애미들한테 주어 좀 더 알뜰하게 보관하도록 해야지 하면서 분류를 하다 말고 나는 기본 사이즈밖에 안 되는 한 장의 작은 사진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끌렸다. 내가 어린 손녀하고 마주 앉아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펼쳐놓은 그림책의 소나무와 사자 그림까지 선명했지만 구도는 엉망이어서 엎드린 손녀 뒤로는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반면 내 엉덩이는 반쯤 잘려 있었다. 둘 다 옆얼굴만 나와 있고 손녀는 오렌지색 털실 머리카락이 보글보글한 커다란 인형을 나일론 보자기로 들쳐업고 있었다. 코가 납작하고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피부가 흰 손녀의 얼굴은 천사가 내려앉은 것처럼 천진하고 귀엽다. 아마 3살 때쯤일 것이다. 마주 엎드려 그림책을 보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있는 사진은 당연히 아름답고 평화롭다. 그런데 왜 아름다움에는 비애가 따르는 걸까?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넋을 잃고 생각에 잠겼다. 그 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다. 훌쩍 커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 지금도 예쁘지만 어릴 적 그 아이의 귀여움엔 비길 데 없는 광채 같은 게 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들을 잃고 난 후 1년 안에 태어난 외손녀다. 아들을 잃었을 때 내 여생에 다시는 근심도 기쁨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장대 같은 아들을 잃은 지옥 같은 고통에 지쳤을 때 겨우 콩꼬투리만한 새 생명이 기적처럼 나에게 왔다. 그 새 생명을 처음 대면했을 때 나는 온몸이 떨리는 듯한 기쁨을 맛보았다. 나에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예상 못한 일이었다. 다행히 그 애를 낳은 딸내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애가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었다. 비로소 마음 붙일 곳이 생긴 것이다. 근심도 기쁨도 없이 목석처럼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은 건 거짓말이었다. 입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 작은 생명에게 마음을 붙이고 울고 웃고 하였을까. 그 애의 생명력이 눈부시다면 내 생명력은 또 얼마나 징그러운가. 나는 딴 손자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 애를 얼마나 편애했던가. 그건 손자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음 붙일 수 있는 걸 찾아내어 놓치고 싶지 않은 자기 애가 아니었을까? 그 한 장의 사진은 잊고 지내던 당시의 태산 같은 고통과 함께 온갖 자질구레한 기쁨과 슬픔을 불러내어 나를 부끄럽게도 하염없게도 한다. 내 기억의 창고도 정리 안 한 사진더미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건 뒤죽박죽이고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고 나라는 촉수가 닿지 않으면 영원히 무의미한 것들이다. 그 중에는 나 자신도 판독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나라는 촉수가 닿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기억도 세월이 연마한 고통에는 광채가 따르는 법이다. 또한 행복의 절정처럼 빛나는 순간도 그걸 예비한 건 불길한 운명이었다는 게 빤히 보여서 소스라치게 되는 것도 묵은 사진첩을 이르집기 두려운 까닭이다. 당시에는 안 보이던 사물의 이중성과 명암, 비의가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묵은 사진첩을 뒤지다가 느닷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공포이자 전율이다. 나라는 촉수는 바로 현실이라는 지점이 아닐까? 이미 지나간 영상을 불러내서 상상력의 입김을 불어넣고 남의 관심까지 끌고 싶은 기억의 애착이야말로 나의 글쓰기의 원동력이자 한계 같은 것이 아닐까 요즘 문득 생각한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얼마 전 어떤 문학상 심사를 맡은 일이 있다. 주최 측에서 예선 통과한 후보작이 실린 문예지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10권 가까이 될 것 같았다. 보내주겠다는 날이 이틀쯤 지나고 나서 용역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집의 주소와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5시쯤 배달이 될 테니 그 시간에 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녁을 먹고 나도 책은 도착하지 않았다. 8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다. 책 받았느냐는 용역회사로부터의 전화였다. 아직 못 받았다고 했더니 자기가 배달한 본인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했다. 내가 쭉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누가 뭘 맡기고 가면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하든지 올려다 주는 게 우리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이 일상적으로 해주는 일이라 암만 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았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라 이르고 경비실로 내려가 보았다. 짐작한 대로 맡아놓은 짐은 없었다. 잘못 배달된 게 틀림없었다. 우리 아파트에서 건너다 보이는 동네에도 우리 아파트하고 이름이 같은 아파트 단지가 또 하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방이동이고 그 동네는 오금동이었다. 수취인의 주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다. 어디 사는 누구에게 배달을 해야 하나부터 똑똑히 알고 출발해야 하는 것은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아닌가. 헷갈릴 일이 따로 있지. 오전에 전화로 재확인까지 한 생각을 하면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착오였다. 나는 아직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 짐이 배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그가 배달했다는 곳을 자세히 캐물어 보니 오금동에 있는 이름이 같은 아파트에 배달한 게 틀림이 없었다. 그도 마지못해 동네 이름을 확인 안 하고 아파트 이름만 보고 배달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그 집에 주인만 있었어도 그 자리에서 잘못 배달된 걸 알았을 텐데 마침 부재 중이라 그런 실수를 하게 됐다며 내가 마치 그 부재 중인 주인이었던 것처럼 투덜대마지 않더니 나중엔 자기는 이왕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으니 가까이 사는 내가 가서 찾아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두 아파트 사이가 서로 바라보이는 거리에 있는 건 사실이나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큰 길로 나가서 지하도를 대각선으로 건너서 상가 뒷골목 쪽으로 몇 번 꼬부라져야 했다. 2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올 때는 10권 정도의 책을 들고 와야 한다. 이 밤중에, 이 나이에 요새 문해지는 두껍기는 또 얼마나 두꺼운데. 그때까지 상냥하게 굴던 내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거냐? 잘못 배달한 걸 알았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임무가 끝날 것이지. 임무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퇴근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오늘 안에 배달을 해달라.
내가 급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을 위해서다. 대강 이런 소리를 흥분으로 갈라진 째지는 듯한 고음으로 말했다. 그제야 상대방은 좀 풀이 죽은 소리로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가 9시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책 꾸러미가 나에게 배달된 시간은 11시가 다 돼갈 무렵이었다. 어쩐지 어눌하고 이치에 안 맞게 군다 싶더니 심부름꾼은 뜻밖에도 소년이었다. 크고 맑은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얼굴은 15, 16세쯤 돼 보이는데 키가 작아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할머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거기서 여기 오자고 제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학생집이 어딘데?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소녀는 지친 신용으로 한숨을 한번 길게 쉬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그의 집은 어디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일산, 부천, 광명, 구로동, 독산동, 가리봉 등등 이 동네와는 반대 방향의 먼 동네 이름을 두서없이 떠올리느라 붙잡아 교통비라도 보태줄 생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소년의 뇌리에 생전 잊히지 않는 악의 화신으로 각인돼 있을 내 모습도 내 모습이려니와 구구절절 자신만만하고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나의 설교조의 고음까지 귀에 쟁쟁하여 진저리가 쳐졌다.